안녕하십니까. 최진식 회장입니다. 제가 늘 스피치 할 때 원고를 안 보고 제 마음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KDB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우리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십시오. 아마 강 회장님께서 제가 산업은행을 지난해 방문을 했을 때 이런 경제단체장이 있나? 이런 매너는 뭐지? 굉장히 루드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그리고 거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 금융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대격변을 겪었죠. 우리가 아는 옛날에 커머셜 뱅크는 사실 IMF를 거치면서 그 본래에 가지고 있던 기업 금융의 기능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2008년에 리만 쇼크로 해가지고 더욱더 가속화돼 가지고 이제는 여기 계신 중견기업인들이 의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금융 파트너를 가져야 되는데 그 파트너가 찾기가 국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도 산업은행이 주거래은행입니다. 그리고 기능상 서브로 수출입은행을 저희가 두 번째 엑스포저로 갖고 있는데 기업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여신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사업은 접는다. 그 사업은 제가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을 누군가 같이 파트너로 가져야 되는데 이미 한국의 시중은행은 그런 기능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견기업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금융의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산업은행과 수출은행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이 두 은행 회장님 그 다음에 행장님을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편한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대기업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고 중견기업은 스케일업 해가지고 그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경제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회장님께서 그러한 저희 뜻을 좀 받아주시고 산업은행에서 중견기업의 익스포저가 현재 한 23%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차근차근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51%까지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어느 기업에 주시냐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자체적인 그런 서베일런스 기능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에 기대는 그러한 어떤 의존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을 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묘한 그러한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은 아직까지도 신보나 기보나 IBK나 국민은행 이런 데서 다소간의 적은 금액으로 기업 금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그 중소기업은행은 BOK의 재할인율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근데 중견기업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그다음에 산업은행 회장님에 대한 여기 계신 중견기업인들의 기대와 그리고 의존도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기 우리 물론 중견기업도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페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괄목할 만하게 2년, 3년 중견기업의 그 어떤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기업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우리 산업은행이 좋은 파트너가 되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아주 좋은 주제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성 실장입니다. 제가 사실 축사를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하게 오늘 훌륭한 강연을 준비해 주신 강석훈 KDB 산업은행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금융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는 우리 최진식 회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섰으니까 오늘 강연 말고 앞에 이제 두 가지 행사가 짧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아마 우리 중견기업계가 다 같이 참여해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이런 선언식 같은 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중견기업법 상시화에 따른 축하 세레모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행사하여튼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행사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지금 큰 현안입니다. 수출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범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입을 줄이는 특히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 절약, 효율 혁신, 효율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덜 쓰게 되면은 기업들의 부담,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그렇게 됨에 따라서 동종 어떤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로 본다면은 탄소 배출을 줄임에 따라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번째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를 감축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절약하는 기업이 결국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만큼 무역 수직 개선 측면에서는 그래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은 어떻게 보면 일석사조, 일석오조 이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견기업계가 자발적으로 또 다른 경제단체나 업종별 협회 단체에 앞서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동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다양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중견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에 어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견기업법 상시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최 회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시면서 첫 번째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내걸었던 사항이고, 작년 10월 달에 중견기업의 날 행사 때 대통령께서 최초로 참석하시면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동안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신 결과, 금년 3월 30일 날 법이 통과돼서 6개월 후, 이제 공포 6개월 후에 이제 시행 여력인데, 그 과정에서 물론 정부도 노력을 했지만, 제일 큰 역할과 노력을 해주신 거는 여기 계신 우리 중견기업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선도적으로 중견기업계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최준식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호준 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이제 상시화됐으니까 상시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상시화법이 됨에 따라서 이 중견기업계를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업계에서도 많이 같이 좀 고민하고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행사인 에너지 절약,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중견기업계가 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이 수출, 투자, 탄소 중립, 또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 어떤 아젠다, 우리 국가, 우리 산업,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될 큰 아젠다에 우리 중견기업계가 좀 선도적인 역할, 그다음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대단히 축하와 그다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DB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강석훈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최진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기업인 여러분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강연도 하고 적지 않은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이 기업인들 앞에서 강의하는 건 제일 힘든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정확한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얘기를 하나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지금 1시니까 1시 50분까지요. 네. 1시 50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최진식 회장님께서 제가 회장님이 저의 은행에 오셔갖고 저한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보통 회장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다이렉트리 그냥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달라고 그러셨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최진식 회장님의 그 열정으로 아마 오늘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이 된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회장님을 두신 여러분 행복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강의라는 게 중간에 하다 보면 다 조시는 분이 계셔서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한국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다. 무지하게 어렵다. 앞으로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잘 안 보인다. 노력해도 변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시경제가 요새 1%니 0.8%니 얘기가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이 이 산업 또는 기업 내의 다이나믹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10대 그룹이 지난 20년간 10대 그룹에서
한두 개 정도가 바뀌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다이나믹스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 같은 데이터를 보면 10년, 15년이 되면 탑 10이 최소한 과반 정도는 바뀌는 게 미국의 현실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다이나믹스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이 작다는 얘기고 그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동성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인데 2033년에 대한민국의 10대 그룹, 10대 기업이 중에 여기 계신 분이 5개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은행은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오늘 저희 그 강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좋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로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개혁에서 길을 찾지만 제로 개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개혁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국 경제 중추의 글로벌 중견기업의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 산업은행이 어떻게 할 거고 또 이게 어떻게 그 중견기업 여러분들의 기업 활동을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좀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이 선진국이고 노란색이 그 개도국인데 이 중간에 이 색이 이 세계 평균입니다. 평균을 보시면 왕창 한번 내려갔을 때가 지금 두 번이 보이는데 하나가 2010년 요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 지금 여기가 이제 코로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시면 얼추 보시면 대충 세계 경제가 여기서 피크를 해서 이런 극단점을 제거하면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체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엊그저께 나온 이 월드뱅크 리포트를 보면 2010년대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로 되는데 2020년대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이렇게 0.7%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2%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는 이거를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다운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세계 경제도 기본적으로 뭐 여기 디마그래픽이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만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글로벌 혁신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 와서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 때문에 글로벌 에피션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다운로드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한테 더 치명적인 건 뭐냐 하면 글로벌리 교역량 트렌드가 줄어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은행이 마련한 트렌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8년까지일 거예요. 8년까지 요 트렌드를 만약에 요 트렌드 즉 금융위기 이전의 트렌드가 계속 지속된다면 어디까지 갔어야 하냐면 2022년에 저기 빨간색 왔다 갔다 화면이 크니까 왔다 갔다 맞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기 100으로 치면 어떻게 되죠? 400이 넘어야 되는데 실제 트렌드는 그렇게 안 갔다는 거죠. 이 빨간 트렌드는 훨씬 더 내려오는 트렌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또 이제 16년까지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14년까지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수치를 보시면 자 200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200이 간 넘은 수치인데 원래 트렌드로 갔다면 400이 가야 되는 트렌드인데 200까지 못 왔다는 건, 정파도 못 왔다는 거는 글로벌 교육 트렌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통상국가. 이게 대한민국의 지난 20년, 30년을 가지고 왔던 대한민국 경제의 운영 프레임인데 그 운영 프레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세계라면 한국은 어떤가라고 놓고 보면 뭐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글씨가.
예, 그런데 여기 제가 처음 60년부터 그렸습니다. 60년부터 현재까지 그렸는데요. 이게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 같으세요? 느낌상으로? 80년대? 예. 대략 감으로 제 생각에는 80년대 말 정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이렇게 막 올림픽도 막 하고 막 난리 있고, 제가 유학 시절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 전화 왔고 뭐 샀니 그런 막 자랑 엄청 하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다 그러면 전화했던 그 시기가 80년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걸 기억하시고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률인데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8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 사과했을 때 여기가 이제 요 시기가 IMF 크라이시스고 요게 글로벌 크라이시스고 요게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고 요게 이제 코로나 크라이시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그재그가 너무 심하니까 이 지그재그를 놓고 보시면 이 빨간 지그재그를 바탕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 추세선이 땡땡입니다. 이 땡땡이가 놓고 보시면 대략 90년대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끝없이 추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또 주목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밑에가 OECD 성장률인데요. OECD 성장률이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항상 OECD보다 위에 있었죠. 그죠? 요것도 OECD도 땡땡이가 이게 추세인데요. 근데 이 두 개가 놓고 보시면 최근에 와서 이 추세조차도 우리나라 경제의 트렌드 자체가 OECD보다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죠. 뭐 복잡한 이론을 설명할 게 없어서는 이 그래프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래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 얘기인데 이 60년부터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이 나는 건 90년 정도부터 보시면 90년부터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젊으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냥 10% 성장하고 이런 때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건데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쭉 내려와서 서울대학교 김세직 교수는 이 현상을 5년마다 잠재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진다. 그 김세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 김세직 선배가 그걸 법칙까지 한 건 제가 좀 오바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져서 어쩌면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관련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권 교체가 5년 하게 하는데 5년씩마다 평균 거의 모든 정부가 1%포인트씩 떨어져서 이때 잠재 성장률이 8% 정도라면은 30년간 몇 퍼센트 떨어진 거죠? 6% 이상 퍼센트포인트 떨어지면 지금 1~2%포인트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를 보시면 뭐 나머지 우리나라 설비 투자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투자 안 합니다. 더 이상 투자 안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상쇄할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산성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면 뭐 기업에서 그냥 생산성 하는 걸 국가 레벨로 올라오는 거를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나라의 전반적인 모습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입니다. 너무 제가 심각하게 하니까 다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예, 긴장하신다고 바뀔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한국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 2%대 정도가 되지만 끝없이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저께 KDI 조동철 원장은 제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고 매경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던데요. 뭐 제로나 마이너스나 뭐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그런 건 뭐냐 하면 이게 제가 김세직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국민연금을 쭉 계산을 하려면 경제 성장률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했을 때가 18년인데요. 그때 미래가 2.2, 1.4, 1.0, 0.8 이렇게 될 거라고 가정하고 국민연금의 향후 재정 추계를 했습니다. 근데 5년 후 금년대 재정 추계를 할 때 어떤 가정을 했느냐 하면 이것도 어려워서
1.9, 1.3, 0.7 이렇게 더 내려갔습니다. 5년간 예상이 더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1% 성장에 대해서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아무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1%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 말고는 처음 맞는 성장률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봐 이러고. 그게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007년도 20년까지 2.8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남아있는 30년 기간 동안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직하지는 않지만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한국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요. 여기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somehow 2050년 되면 우리나라는 보이지가 않고 여기 보이는 나라가 나이지리아 이런 거 보이고 이집트 보이고 막 이런 나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아젠다는 대한민국 비전 2045입니다. 그래서 비전 2045는 대한민국 독립 100년에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2045년, 2050년 근방에 대한민국은 나이지리아보다 뒤처지는 나라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저희 아버님만큼 산다면 제가 저때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 모습에 대한 진한 두려움과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뒤바꿀 모멘텀이 필요하고,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퍼캐피타가 이 트랙으로 올라가는 트랙을 타야 합니다. 전 세계 3050 국가가 된 나라 중에, 그러니까 인구 5천만, 그 다음에 퍼캐피타 3만 불 넘어간 나라 중에, 그 나라들 중에 3만 불 넘어가서 6만 불 넘어간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나머지 6나라가 아시죠? 저기 3050 클럽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 이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다 3만 달러 넘어간 이후로 거의 3만 달러, 4만 달러 덫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잠깐 5만 불 갔었습니다만 다 또 떨어져 있을 상황인데요. 우리가 다시 이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다시 성장의 열차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되고,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미션이 결국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면 좀 뭐고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놓고 보시면, 정말 저는 이 인구 문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구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출산율 0.84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이렇게 끝없이 줄어갈 거고요. 그래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도 끝없이 줄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길게 보면, 이게 인구 0.84로 했을 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960년대 인구가 2,500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5천만이 됐습니다. 5천만이 조금 넘죠, 지금. 5천만이 넘은 게 2012년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0.84로 계산하면 2037년에 5천만이 깨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유일하게 딱 25년간만 허락된 인구 5천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쯤이면 한 4,500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천만 깨지고, 여기 굉장히 앞에 계신 여성분은 굉장히 젊으실 것 같은데, 2070년까지 사실 때는, 그때는 3,500만이 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면 정말 전율이 올라요. 전율이라기보다도, 이래도 되나? 그래서 결국, 저 위에는 그겁니다. 저 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한 10년 기준으로 한 3,400만씩 계속 줄거든요.
그래서 줄고, 여기 밑에 노인들은 계속 올라가서 somehow 이때까지 제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60년이 되면 노인과 생산 가능 인구가 같아지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나라가 성립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을 그런데 아무도 지금 여기에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고 맨날 말로만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을 바꿀 가장 중요한 팩터일 것이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 중견기업의 상당수 여러분들께서 제조업 분야에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인력 문제는 앞으로 제조업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저출산 문제를 개혁하려고 무수히 많은 몇백조 원의 돈을 썼지만 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이게 안 될 거라, 대한민국이 개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도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국민연금을 우리가 딱 한 번 개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3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9% 내고 60% 받는 거였습니다. 대박이죠. 9% 내고 60% 받으면, 이게 수익비가 아마 전 세계 금융상품 중에 제일 좋은 금융상품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그러면 2036년에 마이너스로 가서 47년에 꽝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47년에 꽝 되면 앞으로 20년 후에 꽝 되면 여러분 다 국민연금 못 받고 이런 상황이 20년 후에 되는 건데,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이거를 2003년에 개혁을 해서 40%로 낮췄습니다. 받는 비율을. 그러니까 이 40%는 아시겠지만 소득 대체율인데 자기가 평생 낸 거의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2차 지정은 2008년부터 지금 15년간 무수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혁해야 된다. 10년 동안 그러나 우리나라 뭐든 잘 바뀌는데 이건 안 바뀝니다. 끝까지 99% 40%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끝나는 시점이 40년대 초가 될 텐데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바로 격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갖고 한 10년, 15년이면 다 그 기금이 완전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저 한 10년 후에 저 앞에 한 10km 앞에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막 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서 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이 사회가 저는 더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2040년에 수지 적자가 된다라고 하면 저를 지금은 한 17년 정도 남았으니까 먼 일 같지만 금융시장은 2041년 되기 전부터 반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때부터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몇 년에 국민연금이 자산을 팔 거라고 예상하면 금융시장에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많은 변화가 엄청난 폭풍이 오고 있는데 아무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죄송한데 잠시 화면 비율 조정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저도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또, 아까 제가 정부가 뭘 하려면 정부가 정책을 잘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의 여력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0조 넘었다는 얘기는 다 아신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1,000조 절대 액수 중요하지만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한데, GDP 대비 비율이 이제 매 5년마다 4%, 5%, 7%, 5%, 3% 정도가 2017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때가 이제,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97년도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요? 제 기억에 11%입니다. 11%. IMF 이전에 우리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1%여서 IMF 맞았을 때 재정을 마구 쏟아붓고 우리가 IMF 탈출할 수 있었죠.
그 불과 11%는 지금 이제 5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를 평균적으로 한 5%, 5점 조금 못 미치게 했는데 2022 지난 5년 기간은 14%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털어먹을 거를 이제 5년에 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품이 없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털어먹었다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이렇게 나빠진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국가 재정을 가감하게 투입해서 이걸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많은 고민과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재정 정책이 이렇다면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되냐? 통화 정책은 워낙 또 이 빚들이 많아져 갖고요. 예. 여러분 보시면 여기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기업 부분의 부채가 14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2배가 됐습니다. 기업 부분의 부채가. 여기 저기 뭐죠? 가계부채도 65에서 108,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회입니다. 금리가 조금 오르면 다 경기가 확 수축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기업들 막 힘들고, 지금 저희 여러분 다 금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거 재정정책, 통화정책도 이제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데다가, 걷다가 또 상당 부분에 여러분, 이게 빨간색이 가계인데요. 가계 대출의 76%, 그 다음에 기업 대출의 68%가 현재 변동금리부 대출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 하에서 금리 변동의 효과는 다 누가 가져요? 빚을 사람들이 금리 변동의 금 상승의 비용을 다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도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올리게 되면 전체 기업들이나 가계가 부담이 확 커지니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 가라앉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런 것도 못하면 좀 과한 말입니다만 너무나 대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중견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너무 집중해 주셔서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의 중추 중견기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중견기업은 저희가 아는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93만 4천 명이 고용해서 지금 159만 4천 명으로 고용이 수십만 명이 늘어나고, 수출도 659억 불에서 1200억 불까지 거의 더블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요게 매출액 같은데, 매출액이 428조 원에서 853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중견기업이 이렇게 거의 더블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중견기업이 전국에 5,480여 개사를 이해하고 있고, 국내 기업 수의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수의 대기업 중심 경제는 대기업이 흔들리면 산업 생태가 전체가 흔들리는 부담이 있지만, 중견기업은 원사업자이자 협력사에 주의해서 산업 생태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의 중견기업이고, 중견기업이 우리 한국카본 우리 조 회장님처럼 끝없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산업 공급망과 혁신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제조업 중견기업의 85%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소부장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군에 포진했는데, 매출액 기준 바이오 산업의 60%, 철강 산업의 30%, 자동차 산업의 24%,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견기업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의 오늘은 어떠냐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중견기업 진입 이후에 성장이 정체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 진입한 이후 정부 지원 혜택이 축소되고, R&D 및 투자 계획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성장 정체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혁신 둔화라는 파트는 우리나라 수출 1억 불 이상 중견기업의 비중은 4%인데 중견기업의 다수는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보다 독자적인 수출의 핵심 주체로서 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실적이 있는 중견기업은 3년 연속 아쉽게도 감소 추세에 있는,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저희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대한 대규모 장기 자금이 소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견기업의 44%가 신사업 발굴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자금 지원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 환경의 패권의 전환 때문에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 격화, 그다음에 뭐 불확실성 증대 때문에 중견기업이 굉장히 이런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가야 되고 중견기업은 어떻게 가야 될 거고 산업은 어떻게 갈 거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세계 경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안보, 산업대전환, 수축시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체제를 과거의 시기로 태어나면 냉전 시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미국과 소련의 얘기가 냉전 시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다음에 냉전 해체기,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묶었던 그 세대이고, 지금은 다시 신냉전 시대가 왔다. 신냉전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냉전 시대에는 동맹주의, 그래서 그 끼리끼리만 노는데 그 사이에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동맹이 아닌 대들이랑 완전히 거래를 안 하고 철의 장막으로 그 장막 내에서 살았지만, 이제 냉전 해체기에는 세계화의 물결이 있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이 세계화의 물결로 글로벌로 진출하고 글로벌에서 메이크머니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다시 신동맹주의가 되면서 다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철의 장막보다 더 어려운 건 주계 장막으로 표현을 했는데, 철의 장막은 아무도 들락날락 못합니다. 근데 주계 장막은 뭐죠? 대나무 장막은 들락날락 하는 놈은 하고 못하는 놈은 못하고, 이게 주계 장막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호준 부회장님 계시지만, 과거에 이런 냉전 시대는 대한민국의 그 산업 정책이라고 해서 국가가 특정한 산업을 정하고 거기 밀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계화 시대에는 이런 산업 정책이 아니라 통상 정책, 그래서 다른 나라의 통상을 확대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넘버원 통상 국가가 됐죠. 근데 이제는 다시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주장하던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 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이 잘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아이템은 다시 국가가 나서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신국가 전략, 신산업 정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을 겨냥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이런 체제를 구축하면 중국이 자국의 기업에 보조금 주고 이런 미국에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했던 것보다 미국이 표현이 좀 격조 없습니다만 더 난리를 치고 있죠. 이게 이제 새로운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IRA 법이라든지 치포 법이라든지 얼마나 저희가 그 다양한 오케이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냉전 시대고 저희가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가 이렇게 진전이 되고 다시 이제 신냉전 시대가 왔습니다만, 아이러니는 이런 자유무역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받던 중국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중국이 받는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이 다시 이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저희한테 미치는 함의점은 뭐냐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교역량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오면서 글로벌 교역 트렌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GDP 대비 그 트레이드 교역 비중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여 각국은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BBB 법이나 뭐 미국 IRA나 칩4나 뭐 다양한 법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 유럽, 영국 이런 나라에서 각자 자기 나라의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 대전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축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향후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이 경제가 지난 10여 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트렌드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게 수축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고금리 문제는 뭐 나중에 혹시 질문을 받으시면 해주시면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미국이 위기에 빠질 거가 안 빠질 거, 이런 거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전 세계가 요동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 초에 미국의 금리를 막 올렸을 때는 중남미 국가들이 다 매체가 많던 중남미 국가들이 완전히 그냥 그 나라 국가부도가 대부분 국가부도를 당했고, 그 떼낄라 위기라 그러죠. 그래서 그 위기가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97년 외환위기 때도 그 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모인 상황에서 동남아에서 빠진 게 저희의 그 IMF 외환위기고요. 2008년도에도 여러분 미국 집값 올라갔고 미국 금리 올리면서 금리 올리니까 집값 떨어지면서 그게 그 파생 금융 상품 등을 통해서 전 세계 위기로 퍼진 게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트렌드가 이렇게 되긴 할 것 같지만 금리가 올라간 경우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뭐 어떤 위기가 올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운 경제학에 의하면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막 은행에 막 뛰어가서 돈을 막 빼오기 때문에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이 이제 예금한 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뱅크 런이라고 합니다. 런이라는 게 이제 뛰어간다는 건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뛰어간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손가락질만 했지. 네, 그 전에 뛰어가면 막 줄도 서고 막 이래갖고 막 오늘 여기까지 손님 여기까지 왔으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건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사삭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는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위기거든요. 그리고 뭐 크레딧 스위스나 아니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가 완전히 저의 약간 또라이야, 이거 소문 하나 때문에 다 은행이 망할 뻔하는 이런 굉장히 프레자일하고 굉장히 unexpected 된 크라이시스 같은 걸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은행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우리 경제가. 그리고 글로벌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KDB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국내 경제가 부진하고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지원과 금융 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제가 KDB에 와서 얘기하는 경영 지침은 KDB only, KDB만이 할 수 있고 KDB best, KDB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은행에 얘기하고 있는 경영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의 경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는 이제 제가 크게 우리 은행에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3대 코어 비즈니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을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한다. 1번 파트. 2번 파트가 국가 지속 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을 한다. 세 번째가 경제 위기에 대응한 시장 안정을 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은행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 이제 이 경제 위기에 대응한 시장 안정은 저희가 늘 해오는 거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작년에 하반기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을 때 저희가 CP나 회사채 차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 역할을 하는데 앞장섰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가장 미시적인 현황으로 들어오면 부동산 그 PF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어떤 면밀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저희 이 시장 안정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속 방정을 위한 지역 성장을 해서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 한 곳으로만 모여진, 수도권 한 곳으로만 모여지는 이 시스템이 지속되면 추가적으로 지속되면 비효율성이 오히려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동남권 지역을 저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경제 성장 시대의 주역이었던 동남권 제조업 기지를 그린이라는 테마와 디지털이라는 테마로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성장 동력을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지역 성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한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한다 해서 저희가 새로운 육성, 신산업 육성의 디딤골. 그러니까 신산업 육성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초격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확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생각에 이제 미중 갈등 하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하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치 대만을 지켜주는 게 대만 군대가 아니고 TSMC이듯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건 바로 대한민국의 far advanced than worldwide technology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리고 이거를 전에 어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에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a commercial technology is national security. 그러니까 상업 기술이 국가 안보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 안보에 있어서 우리 지키는 60만 대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싸움 하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기술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30조 원, 그다음에 저희가 원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렇게 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건 산업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부장 기업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소부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든지 또 소부장 기업 중에 이제 어떤 부품 이런 관점에 떠나서 글로벌 밸류 체인화에서 아까 우리 최진식 회장님은 그 망간 말씀을 저는 아까 나눴었는데 국제 광물에 대한 원재료부터 이런 걸 확보하는 것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대전환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 이제 그린이랑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날 기업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를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중견기업만 저희 은행의 경우 산업은행은 현재 영업자산의 23.3% 그 작은 공급의 31.4%를 중견기업 앞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중견기업 영업자산은 53조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제조업의 한 64%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이건 이제 스탁이고, 저희가 이제 대출 자산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출 자산인데요. 대출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작년에 공급한 것 중에는 저희가 작년에 80조 원 조금 넘게 공급을 했는데요. 그 중에 31.4%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기 스탁이랑 비슷하게 60% 좀 넘게 지원되고 있고요. 이게 저희의 이제 현재 중견기업 지원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에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보면 이렇게 성장 사다리 확충, 신산업 육성, 글로벌 진출, 공급 안정화,
DX 변화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저희는 세 가지로 딱 지원하면 NST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New Technology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요즘 아까 식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마 지금 굉장히 그 핫한 주식인 에코프로가 저희 은행에서 99년에 강남 지점에서 10억 대출을 시작한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수십조 원 회사가 됐습니다. 이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망 신산업 영위 중견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 공급망 확충 지원.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의 안정적 산업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또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그 충청도에서 호주에서 수입한 코발트로 기억하는데 코발트를 호주의 원석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여기서 가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산업대전환 지원은 저희가 어차피 그러니까 그린과 디지털로 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ESG 때문에 ESG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ESG에 관심이 많을 텐데 ESG가 이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ESG도 있고 제가 말하는 ESG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Economy, Security and Green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시큐리티 안보와 그린과 환경과 이 세 개가 융합돼서 이 세 개를 같이 다루지 않으면 향후에 이 새로운 변화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ESG, 저는 아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ESG를 기업 경영의 ESG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ESG는 국가 전체 차원의 ESG인데요. 그런 ESG 하에서 환경 하에서 KDB는 이런 중견기업의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KDB가 우리 중견기업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소스 오브 그로스 핵심적인 성장 자산으로 기여하기를 지원하고 저희도 열심히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충 시간이 맞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